마틴 스콜세지. 그는 현대 영화의 거장 중 한 명으로 범죄와 폭력, 도덕적 갈등을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해왔다. 이 감독은 독창적인 연출과 서사로 영화사를 새로 쓴 인물이다. 오늘 마틴 스콜세지의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자. 마틴 스콜세지는 1942년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태어나 리틀 이탈리아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심한 천식으로 인해 그는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영화에 빠져들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극장을 다니며 할리우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접한 그는 영화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자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카톨릭 신앙과 강한 유대감 속에 숨겨진 범죄와 폭력의 그림자가 공존하는 리틀 이탈리아는 결코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다. 어린 스콜세지는 마피아 조직의 거친 현실을 가까이서 목격하며 자랐다. 여기서 폭력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힘과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성당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신앙심 깊은 친구들이 생계를 위해 범죄에 발을 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선과 악, 신앙과 죄, 폭력과 구원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이후 영화적 주제로 이어졌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카톨릭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는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점차 신앙보다 영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1년 만에 신학교를 떠나 뉴욕대학교 영화학과에 입학해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1967년 그는 리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카톨릭 신앙과 도덕적 갈등을 다룬 첫 장편 영화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연출하며 독립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신의 감독으로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로저 코먼을 만나 첫 상업영화 공황시대를 연출했다. 이 작품은 미국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였지만 그의 개성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상업영화 제작의 현실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더욱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을 온전히 담아낸 작품 비열한 거리를 만든다. 리틀 이탈리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고민해온 신앙의 죄책감, 폭력과 구원의 딜레마를 강렬하게 그려냈다. 비열한 거리는 마틴 스콜세지를 단숨에 주목받는 감독으로 만들었고 그의 본격적인 영화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택시 드라이버는 그의 영화적 스타일과 주제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영화이다. 마틴 스콜세지는 이 작품으로 197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트래비스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동료 택시 기사들과 가끔 어울리지만 여전히 깊은 소외감을 벗어나지 못한다. 홀로 포르노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기를 쓰며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그의 일상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매일 밤 뉴욕의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며 마약, 매춘, 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목격할수록 그의 혐오감은 깊어만 갔다. 트래비스는 뉴욕이 오물로 가득 찼으며 언젠가 이 도시를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대선 후보 찰스 팔란타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일하는 배 씨를 만나면서 그의 삶은 잠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녀는 트래비스의 눈에 순수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보였고 그는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미숙함은 곧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포르노 극장으로 데이트를 간 실수로 배 씨는 그를 완전히 거절했고 트래비스는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그의 분노와 좌절은 점차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불법으로 구입한 총을 들고 거울 앞에서 분노의 혼잣말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트래비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대선 후보 팔란타인의 암살과 우연히 만난 12살 성매매 소녀 아이리스를 구출하는 것이다. 택시를 몰다 만난 아이리스의 처지는 그의 구원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포주 스포츠에게 통제당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는 끈질기게 접근했지만
아이리스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팔란타인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모든 에너지는 아이리스 구출에 집중되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린다. 그는 총을 들고 스포츠의 거처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고 자신도 총상을 입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성매매 소녀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아이리스는 부모에게 돌아갔다. 얼마 후 다시 택시를 몰던 트래비스는 우연히 베시를 손님으로 태운다. 그녀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트래비스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요금조차 받지 않은 채 떠나버린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는 사회적 고립과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심도 있게 탐구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트래비스라는 인물의 고립된 삶과 그가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택시 드라이버에서 폭력은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스콜세지는 이를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다룬다. 트래비스의 폭력적인 결단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갈등과 고립감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영화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긴장감은 트래비스의 결단이 폭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관객들에게 예고하게 만든다. 뉴욕은 단순한 영화적 공간을 넘어 트래비스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시의 부패와 폭력적이고 혼잡한 환경은 그가 점점 고립되고 불안한 상태에 빠져드는 이유를 시각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트래비스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맞물려 그의 결정을 끌어내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뉴욕은 영화 속에서 트래비스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의 고독감과 혼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택시 드라이버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적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먼저 스콜세지는 주관적 시점을 활용하여 트래비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택시를 운전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종종 트래비스 시점으로 전환되며 관객은 그의 혼잡하고 불안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택시의 좁은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장면들은 그가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트래비스의 감정 상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강한 클로즈업을 사용한 장면들이 많다. 예를 들어 트래비스가 거울 앞에서 분노의 혼잣말을 반복하는 장면은 그의 내면적 갈등과 자아 분열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준다. 영화의 컬러와 조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콜세지는 도시의 어두운 분위기와 트래비스의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톤과 강렬한 조명을 사용한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음침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빨간색과 노란색의 색감이 폭력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택시의 헤드라이트나 클럽의 불빛에서 이러한 색상이 강조되며 트래비스의 감정과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리고 버나드 허만의 서정적이고 반복적인 음악은 트래비스의 내면을 잘 표현하며 그의 고독감과 불안감을 강조한다. 음악은 영화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영화의 전반에 걸쳐 트래비스의 심리적 상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도시의 소음과 택시의 엔진 소리와 같은 사운드 디자인은 영화에서 트래비스가 경험하는 불안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사운드의 점진적인 강렬함은 그의 심리적 압박감과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에게 그의 내면 세계를 청각적으로 전달한다. 택시 드라이버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탁월한 연출 기법을 통해 트래비스의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강렬하게 그려낸 영화다. 이 작품은 트래비스의 고립된 삶과 폭력적 결단을 통해 현대사회의 소외감과 정의에 대한 깊은 물음을 제기한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탁월한 연출, 로버트 드니로의 열연, 그리고 영화의 강렬한 시각적, 감정적 깊이로 마틴 스콜세지는 큰 찬사를 받으며 영화사에 또 하나의 걸작을 남긴다. 이번 영화는 분노의 주먹이다. (1941년) 뉴욕 브롱크스. 젊고 강한 복서 제이크 라모타는 미들급 챔피언을 꿈꾸며 링 위에 오른다. 그는 거칠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상대를 압도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똑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동생이자 매니저인 조이 라모타가 있다. 조이는 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썼지만 제이크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소녀 비키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그에게 순수한 존재처럼 보이며 거칠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세계를 안정시켜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제이크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비키와 결혼하지만 그의 사랑은 점점 집착과 의심으로 변한다. 그는 비키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분노를 터뜨리고 병적인 질투로 그녀를 통제하려 한다. 한편 제이크는 미들급 챔피언을 목표로 계속 경기를 이어가지만 당시 복싱계는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었다. 실력만으로 정상으로 오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그는 결국 마피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 경기에서 일부러 패배한다. 그 대가로 그는 마침내 1949년 미들급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는 점점 훈련을 게을리하고 몸을 관리하지 못하며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간다. 아내 비키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그는 동생 조이와도 심각한 갈등을 빚는다. 조이는 오랫동안 형을 위해 헌신했지만 제이크의 의심과 분노는 결국 그와의 관계마저도 파괴해버린다. 점점 무너져가는 그는 링 위에서도 예전처럼 싸울 수 없게 되고 결국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기고 만다. 복싱계를 떠난 그는 플로리다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는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되며 한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어두운 감방 안 그는 철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는다. 시간은 흘러 그는 더 이상 복싱 선수가 아니다. 그는 코미디 클럽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어 무대에 오른다. 한때 링 위에서 관중의 한우를 받던 그는 이제 작은 무대 위에서 외로운 독백을 읊을 뿐이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을 건다. 젊은 시절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공허하게 반사된다. 제이크 라모타는 링 위에서 수많은 상대를 쓰러뜨렸지만 끝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분노의 주먹은 복서 제이크 라모타의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깊이 탐구한 작품이다. 마틴 스콜세지는 제이크의 자기 파괴적 성향과 폭력적인 본능을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묘사하며 관객이 그의 감정선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분노의 주먹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출적 특징은 흑백 촬영이다. 스콜세지는 이 영화에서 흑백 촬영을 선택하여 감정적 깊이를 더욱 강조하고 제이크 라모타의 내면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 화면은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이크의 내면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감정적 변화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콜세지는 복싱 경기를 제이크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으로 사용한다. 이 장면은 매우 사실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되며 관객은 제이크의 폭력적인 성향과 고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카메라는 종종 근접 촬영을 사용하여 펀치의 충격과 반응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제이크의 감정선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장면은 제이크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며 동시에 관객이 그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내적 갈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는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도 제이크의 감정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카메라는 제이크의 얼굴과 눈높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그를 따라가며 제이크의 내면적인 고독과 혼란을 강조한다. 카메라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제이크가 겪는 심리적 혼란을 관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영화의 전반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제이크의 고립감을 강조하며 그의 감정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더욱 부각시킨다. 그의 삶이 점점 더 제한되고 좁아져가는 느낌을 주며 이는 그의 감정적, 정신적 고립을 드러낸다. 분노의 주먹에서 사운드 디자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복싱씬에서 펀치, 몸이 부딪히는 소리는 제이크의 감정적 고통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복싱 장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소리들이 제이크의 내면적 폭력과 분노를 전달한다. 사운드는 제이크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전달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증대시킨다. 분노의 주먹은 마틴 스콜세지의 뛰어난 연출과 로버트 드니로의 훌륭한 연기가 결합한 작품으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을 심도 깊게 탐구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한 남자의 삶이 분노와 폭력으로 인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철저히 보여주는 심리적 드라마다. 복싱을 다룬 영화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역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코미디의 왕은 스콜세지의 전작들과 다른 색깔을 지닌 작품이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폭넓은 연출력을 보여준다. 뉴욕의 밤거리를 배회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루퍼트 퍼킨. 무명 코미디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은 이미 최고의 스타다. 현실에서는 방송국 문턱에도 못 가지만 그의 상상 속에서는 제리 랭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미디언이다. 루퍼트는 정말 자신을 스타라고 믿는다. 사람들 앞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펼치며 웃음을 주고 TV에 출연해 유명인이 되는 장면을 끊임없이 상상한다. 그의 방은 방송국 세트처럼 꾸며져 있고 그는 허공에 대고 연설하며 상상 속 관객들과 인터뷰를 나눈다.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해간다. 운명은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쇼가 끝난 후 그는 제리 랭포드를 따라가 출연 기회를 간곡히 부탁한다. 제리가 인사치레로 뱉은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말을 그는 진짜 초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방송국을 찾아간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방송국에서 그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제리 랭포드 역시 그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 루퍼트는 수차례 찾아가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이 스타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제리 랭포드의 광팬이자 친구인 마사와 함께 그를 납치하고 방송국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 그의 쇼에 나를 출연시키지 않으면 그를 풀어주지 않겠다. 방송국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루퍼트는 방송에서 자신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게 된다. 무대에선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농담처럼 풀어간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긴다. 평생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느니 단 하룻밤이라도 왕이 되는 게 낫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명성이 아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유일한 꿈이었다.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뤘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이 되었다. 그의 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다. 사람들은 그의 코미디에 열광하고 루퍼트 퍼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곧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몇 년 후 그는 다시 세상에 등장한다. 자서전을 출판하고 코미디언으로서 더욱 유명해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화려한 무대에 선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한다. 여러분, 드디어 루퍼트 퍼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순간 진짜인지 그의 망상 속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는 정말 왕이 된 걸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걸까? 코미디의 왕은 블랙 코미디 드라마로 주인공 루퍼트 퍼킨의 미디어와 유명인에 대한 집착을 다룬 영화이다. 루퍼트는 무명 코미디언으로 유명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의 집착은 점차 극단적인 행동으로 변하게 된다. 영화는 루퍼트가 경험하는 심리적 붕괴와 그로 인해 고립을 그리며 스타 문화와 미디어가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스콜세지 감독은 블랙 코미디를 활용해 루퍼트의 집착이 어떻게 그를 비정상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끄는지 풍자적으로 그린다. 스콜세지는 미디어와 유명인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점차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루퍼트의 내면적 혼란과 정신적 붕괴를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근접 촬영을 통해 루퍼트의 감정 변화와 고독감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며 그의 정신적 고립과 불안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카메라는 루퍼트의 내면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그가 TV쇼에 출연할 때 카메라는 그를 멀리서 촬영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여 그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강조한다. 불안정한 카메라 움직임은 루퍼트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정신적 붕괴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소음과 침묵의 대조를 통해 그의 고립감을 청각적으로 강화하고 내면적 혼란을 전달한다. 갑작스러운 소리의 변화와 왜곡을 통해 그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부각하고 그의 혼란과 점진적 정신붕괴를 전달한다. 이렇듯 영화에서 사운드 디자인 역시 루퍼트의 감정적 상태와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미디의 왕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미디어와 스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루퍼트 퍼킨의 심리적 붕괴와 고립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스콜세지는 카메라 워크,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사회 풍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화의 감정적 강도와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 작품은 미디어와 유명인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스콜세지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 이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에게 있어 개인적 경험, 영화적 기술, 범죄 장르에 대한 재해석이 결합된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 이번 작품은 좋은 친구들이다. 헨리 힐은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을 거부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라면서 그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거리를 호령하는 마피아들을 동경했다. 마피아들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법조차 그들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헨리는 그들의 세계가 곧 자유라고 믿었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린 나이에 학교를 포기했다. 그는 지역 마피아 보스 폴리 치세로의 조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범죄의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경찰을 매수하는 법, 도박과 돈 세탁의 기술,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익히면서 점점 조직 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계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피아의 정식 조직원이 될 수 없었다. 마피아의 핵심 인물들과 일했지만 어디까지나 협력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헨리는 조직에서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고 더 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는 지미 코네이와 토미 드비토라는 두 인물과 함께 행동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지미 코네이는 철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실행하는 냉정한 인물이었으며 조직 내에서도 신뢰를 받는 존재였다. 반면 토미 드비토는 충동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사소한 농담에도 쉽게 분노하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였다. 1970년대가 되면서 헨리는 점점 더 큰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도박과 강도, 마약 밀매까지 그 영역은 넓어졌고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가졌고 마피아가 보장하는 특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세계는 영원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토미 드비토는 조직에서 인정받아 정식 조직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마피아 조직의 정식 조직원이었던 빌리 배츠를 살해했다. 마피아 세계에서는 메이드맨을 죽이는 것이 철저한 금기였다. 그것이 상부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몇 년이 지나도 조직은 이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토미는 마침내 정식 조직원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기쁨에 차서 의식을 치를 장소를 향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총구였다. 자신이 배신당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총성이 울리며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토미의 죽음은 헨리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헨리는 조직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마피아 조직은 마약 사업을 금기시했지만 헨리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마약 사업을 확장하며 점점 더 큰 돈을 벌었지만 동시에 조직 내에서 그의 입지는 불안정해졌다. 그는 점점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그의 사업은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었고 1980년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헨리는 자신이 체포된 순간 조직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직을 끝까지 지키고 감옥에서 남은 삶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직을 배신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그는 FBI와 거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직을 배신하고 지미 코네이, 폴리 치세로를 포함한 주요 마피아 인물들을 밀고 했다. 이 선택의 대가로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얻게 된 것은 안전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공허함이었다. 한때 뉴욕 거리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갱스터였던 헨리는 이제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 필요도 경찰을 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동경했던 마피아 세계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가고 작은 일에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삶. 마지막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한 놈이 되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멍청이처럼 살아야 한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마피아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다. 좋은 친구들은 마피아의 세계의 복잡한 감정선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을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그려낸 영화이다. 영화는 헨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가 마피아 세계에 발을 들어놓고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내면적 갈등을 다룬다. 스콜세지 감독은 다양한 연출 기법을 사용해 범죄 세계의 복잡성과 폭력성을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한다. 영화의 유동적인 카메라 워크는 영화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화 초반 헨리와 그 여자친구가 마피아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원테이크 숏을 사용해 유동적으로 인물을 따라가며 관객이 마치 그들과 함께 클럽에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낀다. 이 장면은 헨리가 마피아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며 그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을 잘 표현한다. 또한 카메라는 인물들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감정성과 심리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관객은 각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리듬감 있는 편집은 긴박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며 범죄 세계의 급박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영화는 빠른 편집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따라 편집 리듬을 느리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헨리가 마피아 조직 내에 신뢰를 얻어가며 벌어지는 사건들은 느린 전개로 그려지며 그 과정에서의 내면적 갈등과 마피아 세계에서의 삶을 강조한다. 이런 편집의 변화는 영화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적 반응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음악은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적 강도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스콜세지 감독은 시대적 배경을 맞는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에릭 클랩튼의 라일라가 흐르는 유명한 시체 씬에서는 잔혹한 시체와 감미로운 음악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강렬한 충격을 준다. 이 장면에서 라일라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는 조직원의 시체들이 하나씩 발견되는 과정과 맞물려 냉혹한 마피아의 잔인한 현실을 더욱 섬뜩하게 전달한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폭력의 결과를 담담하게 보여주며 사건을 숙명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폭력의 사실적 묘사도 이 영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스콜세지 감독은 폭력을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사실적이고 냉정하게 묘사한다. 마피아 세계에서의 폭력은 그 세계의 본질을 반영하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토미 드비토가 사람을 총으로 쏘는 장면은 그가 지닌 폭력성과 잔인함을 드러내며 마피아 세계의 무자비함을 강조한다. 폭력의 묘사는 마피아 세계에서의 권력과 충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며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사와 캐릭터의 심리적 묘사 또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화 속 대사는 자연스럽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마피아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감정성과 갈등을 잘 드러낸다. 헨리와 그의 동료들 간의 대화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신뢰하고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조 페시가 연기한 토미 드비토 역은 그가 지닌 폭력적인 성격과 감정의 격변을 잘 전달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사와 캐릭터 연기는 이 영화의 감정적 깊이를 더하고 관객의 인물들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좋은 친구들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마피아 세계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을 사실적이고 강렬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범죄 드라마 장르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후 많은 영화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I know I'd go from rags to riches.